대학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을 향해서 말이죠. 기뻐할 미소를 상상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왔어요. 희찬이가 왔다고요. 저 대학 합격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요.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거실, 주방에도 안 계셨어요. 화장실에 계시는가 해서 노크를 했더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문을 슬며시 열었답니다. 타일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찬이 왔니? 할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119 부를게요. 얼른 119에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고백하려고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찬아, 할미가 고백할 게 있다. 내가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 꼭 해야 할 말을 해야겠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 못 살다뇨.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데요? 암이랜다. 암이요? 할머니. 괜찮아. 나는 마음의 정리가 됐다. 떠날 준비를 다 해뒀다고. 혜찬아, 내가 너에게 고백할 게 있다. 너희 부모님 말이다. 지금 고백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중요해요. 거실 소파까지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19에 신고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혜찬아, 너희 부모가 그렇게 된 이유는 말이야. 사실 할머니는 저희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아니셨어요. 이분과의 사연은 말로 담기엔 부족하지만 이야기를 써보고 싶네요. 쓰러진 할머니가 저에게 하려던 고백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시골에서 살다가 9살에 상경했어요. 부모님께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올라왔답니다. 저희 세 식구가 지낼 집은 주택집이었고 2층에 새를 들어 살았어요. 집주인은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또래의 부부였어요. 이 두 사람이 부모님이 구한 일자리의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주인 아줌마를 따라 수산시장에서 일하셨고 아빠는 주인 아저씨가 하시는 정육일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도 적당한 월세였고 일도 끝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 택하셨답니다. 저는 선택권 없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거고요. 전학 온 서울의 학교는 시골의 10배는 크더라고요. 처음엔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웠는데 며칠을 다녀보니 서울 아이들도 시골 애들과 똑같더라고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순수한 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저는 놀이 중 딱지치기를 제일 좋아해서 작년에 배웠던 교과서를 찢어서 딱지를 적고 학교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도시 아이들은 딱지치기를 하지 않고 비싼 쇠구슬을 사서 놀거나 팽이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딱지는 늘 책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1년 동안 서울에 적응을 잘해가며 학교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수산물과 정육을 배달 나간 트럭이 사고를 피하려다 차가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10살이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경찰과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약식으로 치렀답니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떠나려는데 1층 집에서 누군가가 나와 공무원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1층 집에서 나온 할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 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원에 인계해야 합니다. 제가 집주인이고 돌볼 능력이 되니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미 절차를 받고 옮긴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처음 보는 할머니는 집요하게 막아서더니 임시보호자로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아이는 부모와 내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지금 혼란스러울 텐데 집까지 바뀌면 더 힘들 거예요. 내가 임시보호라도 할 수 있게 손을 써주세요. 잠시만요. 일단 아이한테 물어보죠. 그러고 나서 경찰관을 만나고 대화해봅시다. 공무원은 저에게 아직 이 집에서 지낼 마음이 있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를 보호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처음 본 할머니는 인상이 굉장히 선하셨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손을 놓으면 크게 후회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살았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들었죠? 꼬마가 지내겠다고 하니 제가 돌보도록 하겠어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공무원은 고아원에 데려가려던 저를 내버려두고 할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전화 통화를 하더니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에 쪼그려 앉아있던 저에게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전에 살던 1층 집 아저씨의 엄마다.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 네, 할머니. 그런데 아저씨 아줌마는 어디 가셨어요?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났다. 둘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 그래요? 그런데 왜 저를 돌봐주신다고 하신 거죠? 여긴 내 집이고 넌 내 집에서 살던 사람이잖니? 할머니는 단순하게 대답하시곤 밥 먹으라고 1층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부모님을 잃고 끼니를 대충 때우며 지내다가 오랜만에 배가 부르도록 식사를 했답니다. 맛있니? 먹을만해? 네, 완전 맛있어요. 저 2층으로 올라가야 하나요? 너 편할 대로 해라. 혼자 지내기 무서우면 1층에서 지내도 좋다. 월세는요?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여긴 네가 살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면 된다. 할머니는 무슨 이유인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려고 했어요. 그 마음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고아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부터 사는 것을 인지한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얘 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설거지하고 있어요. 싱크대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닦고 있다고요, 할머니. 누가 너더러 이런 걸 하라고 시켰니?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할머니, 화나셨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혜찬아, 잘 들어라. 여긴 네가 사는 집이고 넌 10살 꼬마야. 학교 생활 재미있게 하고 친구들이랑 잘 놀면 되는 거야.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이런 건 내가 부탁하면 하거라. 알겠니?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운이 빠진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가서 달력과 헌책을 꺼내셨습니다. 희찬이 너 딱지 좋아한다며? 할미가 딱지 접어줄 테니까 딱지나 치고 놀까? 딱지요? 네, 왕딱지 접어주세요. 달력으로 접은 왕딱지 가지고 싶어요. 내가 너와 딱지를 칠 체력이 있을진 모르겠다만 집마당 가서 한번 해보자.
할머니가 사주신 딱지와 2층에 모아뒀던 딱지를 꺼내 마당에서 할머니와 게임을 시작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해봤다. 고무줄 놀이를 더 많이 하긴 했지만 동네 남자애들 딱지를 죄다 따오는 여자애로 유명했지. 자, 그럼 시작해보자.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는 게다. 네? 소원이요? 그래, 소원. 아무거나 한 가지만 말하는 거야. 저는 소원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다가 일단 딱지치기에서 이기고 나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어찌나 실력이 출중하던지 제 딱지를 모두 따버렸습니다. 마당을 울리는 딱지 소리는 1시간 만에 그쳤습니다. 태양이 누렇게 익어서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마치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처럼 예뻐 보였어요. 어떠냐? 이 할머니가 꽤 잘하지? 네, 완패했어요. 할머니, 제가 졌으니까 소원을 말씀해보세요. 소원이라 뭐가 좋으려나? 희찬이 네가 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머니가 고심하는 동안 태양은 더 낮게 내려갔고 마당은 온통 그늘이 졌습니다. 내 소원은 네가 날 미워하지 않는 거다. 너 10살이니까 빠르면 내년이면 사춘기가 올 거야. 이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대해줘라. 할머니를 왜 미워하겠어요? 고아원에도 안 가게 해주신 분인데. 그럼 약속해줄래? 이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야. 내 소원이니 들어줄 거지? 네, 할머니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다음 날에도 딱지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겼어요. 일부러 져주신 걸 알지만 기뻐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소원으로 할머니께 고기 요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10살 소년이 할 만한 소원으로 딱이었죠. 밥을 먹으며 제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 할머니가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희찬아, 너 어디가 안 좋은 거니? 딱지치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감기라도 든 거야? 아니에요. 저 폐렴이 있어요. 지금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폐가 안 좋아서 약을 항상 먹고 지내요. 그러고 보니 약이 떨어져서 며칠 못 먹었네요. 폐렴이라고? 아휴,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거야. 내일 할머니랑 병원에 가서 약 짓자.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고 며칠 챙겨 먹었더니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휑한 마당에 뭔가를 신고 계셨어요. 희찬아, 나와서 좀 도와줘 봐라. 할머니, 그거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벚나무다.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면 하얀 잎을 피우지. 저도 길에서 봤어요. 분홍빛이 나는 잎을 피우잖아요. 똑똑하기도 하네. 이 할머니랑 여기 있는 벚나무 모두 심어보자. 식물이 많으면 폐렴에 좋을 거다. 벚꽃의 꽃말은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 삶의 아름다움, 그런 거다. 이제 너와 내가 가족이니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보자. 할머니는 저를 생각하고 휑한 마당에 나무를 심으셨고 집안 곳곳에도 기관지에 좋다는 식물을 키우셨어요. 할머니는 일을 하셨는데 처음엔 뭐 하는지 몰랐어요. 여쭈어보면 실례가 될까봐 모르고 며칠 지냈는데 나중에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학교 마치면 여기 적힌 곳으로 와라. 말쑥국밥집? 여긴 어디예요? 내 국밥집이다. 네가 적응하는 동안 일찍 퇴근하고 와서 너랑 시간을 보냈는데 국밥집 자리를 너무 많이 비웠어.
국밥집에 와서 국밥도 먹고 숙제도 하거라. 국밥집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말숙이가 누구예요? 이름 재밌네요. 내 이름인데? 나 박말숙이야. 왜? 웃기니? 아니요. 죄송해요. 웃기면 웃어라. 물 참고 그러냐? 할머니 어릴 때는 이름들이 죄다 촌스러웠다. 아무튼 학교 마치면 시장 쪽에 있는 말숙 국밥집으로 오너라. 네, 말숙 할머니. 금세 가까워진 할머니와 지내는 건 참 재밌었어요. 부모님과 살 때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할머니는 어떻게든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주셨답니다. 국밥집에 가서 테이블 하나를 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면 옆에서 봐주시기도 했고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물어보시기도 했답니다. 4학년에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사춘기가 왔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불만이 막 생기더라고요. 숙제하니? 수학 푸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줄까? 할머니가 보시면 아세요? 됐으니까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화난 거니? 그게 아니라 방해가 되잖아요.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는 아니지? 할머니, 국밥집에서 공부하는 거 시끄럽고 힘들어요. 집에 가서 할래요. 11살 철없는 사춘기를 겪게 된 저는 국밥집의 발길을 잠시 끊었습니다. 그 시기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1층에서 지내지 않고 2층에서 부모님이 남긴 흔적들을 보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할머니께 함부로 대했어요. 1층에 있던 책과 짐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고 할머니와 피하려고도 했답니다. 희찬아, 저 말도 없이 짐을 가지고 올라간 거야? 왜? 할머니랑 지내기 불편하니? 네, 불편해요. 저 할머니 냄새도 싫고 할머니 보기도 싫어요. 무슨 일이 있던 거니? 아니면 그냥 내가 싫어지고 미워진 거니? 그냥 싫어요. 우리 딱지치기에서 소원 들어주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희찬이 네가 날 미워하지 않길 바란다고 소원을 말했었는데 유치하게 그때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나 할머니랑 지내기 싫으니까 2층에서 생활할게요. 꼭 그래야겠어? 왜요? 제가 2층 쓰는 게 아까워요? 그럼 고아원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막말을 뱉어내자 할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미안하다 했잖아. 내가 착각했나 보네. 난 네 할머니가 아니지. 그냥 보호자인 주인집 할머니였어. 많은 걸 기대한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넌 고아원에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네 집이니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렴. 할머니가 슬픈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못된 표정으로 2층에서 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희찬아, 저 저녁 먹으러 내려와. 안 먹을래요. 너 밥 먹고 약 먹어야지. 어서 내려와. 글쎄 싫다니까요. 할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그러세요. 희찬아, 할머니 소원 기억하지? 할머니가 많이 밉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귀찮게 구니까 말이 막 나오는 거라고요. 아무튼 저 좀 건들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밥은 내가 올려줄 테니까 생각나거든 먹어. 철딱서니 없이 할머니한테 성질까지 부리며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을 맞춰주시는 게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인상을 구기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등교하려고 하면 늘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은박지에 쌓인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혜찬아, 벚꽃 핀 거 봐라. 예쁘지? 너랑 내가 심었던 나무가 꽃잎을 예쁘게도 피웠어. 별로인데요. 너 약 떨어졌지? 오늘 병원에 가자. 그리고 학교 가서 이거 먹어라. 점심 급식 때까지 배고플 테니 꼭 챙겨 먹어. 네. 저는 귀찮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 희찬아. 학교에 가는 길에 할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 정말로 못됐죠? 이런 태도는 2년 더 지속됐는데 엇나간 저의 마음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가출을 했습니다. 버려진 건물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는데 그때는 친구들과 있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둘씩 부모님이 찾으러 와서 집으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친할머니가 아니니 집을 나간 걸 좋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폐건물에 납작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 얼굴 위로 그늘이 드리워지는 걸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내 손자. 아이고, 학생. 할머니가 학생을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전단지까지 뽑아서 뿌렸다고. 경찰 양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희찬아, 이 할미가 많이 싫지? 아니요. 밉지 않아요. 그냥 집을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왜? 내가 친할머니가 아니라서? 눈치가 보였던 거니? 아니요. 할머니는 그런 적 없어요. 저에게 눈치 준 적도 없고 늘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집을 나갔니? 아니다. 묻지 않을 테니 나랑 집으로 돌아가자. 이 할미가 너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밥 해주고 키워줄게. 성인이 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뭐라고 안 할게. 사실 저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준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할머니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동안 뭐 먹고 지냈어? 라면이요. 어휴, 한창 나이에 라면 가지고 되겠어? 그리고 넌 기관지도 안 좋아서 그런 폐건물에서 지내면 큰일 나. 다음에 집을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라. 이 할미가 나갈 테니까. 넌 집에서 편하게 지내기만 해. 알겠지? 할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를 끝까지 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밉지 않으세요? 속썩이고 막말하고 가출까지 했는데 화도 안 나세요? 전혀. 원래 속도 썩이고 가출도 하면서 크는 거야. 나도 어릴 적에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집에 돌아간 적이 있다. 할머니가요? 질풍노도의 시기는 너만 겪는 게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아. 이제 집을 나간 이야기는 그만하고 밥 먹어라. 이 할머니가 너 밥 차려주고 시장을 2번이나 봐왔어. 저는 할머니께 할 말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 저의 사춘기가 심해진 것인데 끝내 말하지 않고 목구멍 안으로 삼켜버렸답니다. 그렇게 저의 가출 사건은 끝이 났네요. 중학교 2학년쯤 가서야 사춘기에서 풀려났답니다. 학교 공부가 재밌어져서 집에 오면 문제를 풀고 놀았어요. 희찬아, 공부 좀 그만해라. 너 그러다 코피 흘린다. 할머니, 다른 집 애들은 공부하라고 난리던데 왜 할머니는 공부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야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 그렇지. 희찬아, 너 그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냐? 돈 잘 버는 의사요. 뭐? 아, 의사면 의사지. 왜 돈을 잘 버는 의사냐? 우리 집이 돈이 많았더라면 부모님이 트럭으로 배달을 나가지 않았을 테고 사고도 안 났을 거니까요.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제 자식들을 두고 사고로 떠나지 않고 싶어요.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트라우마로 남은 모양이구나. 그런데 희찬아, 돈 많은 의사 말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뭐, 그거나 저거나 의사만 되면 좋겠어요. 2층에서 지내며 할머니가 부르면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곤 했어요. 주로 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것이 주 대화였는데 할머니는 늘 걱정이 되셨는지 교우관계나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있던 저는 전교 3등까지 했어요. 성적표를 들고 국밥집에 뛰어갔더니 할머니가 기쁜 미소를 지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이구, 장하다. 희찬이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야, 응? 전교에서 3등이라니, 응? 아직 멀었어요. 저는 꼭 서울대에 들어갈 거예요. 서울대라, 응? 희찬이 네가 그런 꿈꿈이 있으니 이 할머니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너 과외 받아볼래? 과외요? 아니에요. 그거 비싸잖아요. 할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저한테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네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해주고 싶다. 우리 예전에 딱지치기 하면서 소원 들어주기로 했었는데 한 번은 내가 소원을 나중에 말하기로 한 거 기억나냐? 오늘 그 소원을 써야겠다. 이 할머니가 해주는 걸 바꿔라. 할머니,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국밥 서빙 좀 해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요. 3번 테이블 손님 오셨네요. 제가 주문 받을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해주시니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애정과 밥을 잔뜩 먹어서 그런지 더는 폐렴약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몸이 건강해져서 키도 쑥쑥 컸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운동도 잘했답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집에 가면 항상 지친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내 걱정하는 거냐? 희찬이 네가 걱정해주니 기분이 좋네. 당연히 걱정되죠. 할머니는 제 할머니잖아요. 그래, 맞지. 나는 희찬이 할머니지. 이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아픈 거다. 심각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과외 받을 시간이잖니? 어서 2층으로 올라가 봐. 과외만 받고 내려올게요. 저랑 병원에 같이 가요. 내 몸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너 서울대 들어가면 아마 이 할머니가 청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할머니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병원에 자주 다녀오셨어요. 저도 따라서 몇 번 가봤는데 약물 치료만으로 완전히 건강해지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장 이식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할머니 몰래 검사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아직 어려서 수술할 수가 없다며 검사 자체를 거부당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마음이 예뻤는지 이를 할머니께 알려주신 모양입니다. 김희찬,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병원에 가서 들은 말이 진짜인지 물어봐야겠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너 신장 이식하려고 검사해달라고 했다며? 이놈의 자식이.
바보같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건 할머니가 아프지 않길 바라니까요. 할머니, 손자가 할머니 치료해 주려고 마음먹은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나 살자고 손자 몸에 손댈 생각 없다. 다시는 그따위 짓 하지 마. 할머니 속만 썩인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네가 내 속을 썩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막말하고 가출한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야. 그냥 성장기에 겪는 일이라고. 할머니, 알았어요. 어차피 수술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만 화내세요. 너 또 그런 짓 하면 진짜 혼난다. 할머니가 화난 이유는 저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화에 반박하지 않고 그냥 끄덕이고 말았어요. 고2에 올라갈 때쯤 할머니는 투석 치료를 자주 받으러 가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따라가려고 하면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답니다. 넌 공부나 해.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면서 괜한 시간을 허비하려고 하냐? 나 혼자 가도 충분하니까 집에서 과외 받고 공부나 해. 할머니, 다 때려치우고 할머니 옆에서 간호나 할까 봐요. 할머니가 이렇게 화내시면 공부할 마음이 뚝 떨어져요. 이 녀석이 지금 뭘 하는 거야? 할머니 건강이 걱정되니까 따라가야겠어요. 신장 이식에 대해서도 의사 선생님과 논의하고 싶어요. 내가 네 몸에 손대는 건 죽어도 싫다고 했지. 알아요. 대신 기증자가 언제쯤 나타나는지는 알고 싶으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볼래요. 할머니, 저 할머니 손자라면서요. 가족이라면서 같이 병원도 못 가게 하면 되겠어요? 할머니가 저만 신경 쓰는 만큼 저도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서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몇 달 뒤 병원 의사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며 희소식을 전했어요. 고3 올라가기 전에 이식 수술을 받았고 할머니는 건강해지셔서 병원에 가끔 가서 검사만 받으셨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주력해서 수능 시험을 잘 치렀어요. 할머니가 비싼 과외를 계속 시켜주셨고 뒷바라지를 잘해주셔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달려가서 기쁨을 나누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진 순간으로 돌아와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널 키워주겠다고 했었지. 이젠 그만 독립하고 혼자 지내거라. 아니요. 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아니, 내 고백을 들으면 아마 날 버리고 떠나고 싶을 거다. 네가 다 컸으니 이제야 진실을 말해야겠다. 너희 부모 말이야. 사고에 대해서 고백할 게 있어. 이 할머니가 암이고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고백을 해야겠다. 할머니, 아무 말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아니야. 꼭 말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도 진실을 알아야지. 네 부모님이 사고당한 거 말이다. 실은 내 아들이 운전한 트럭에 타고 있었다. 그날 사고로 숨진 사람은 네 부모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도 있었어. 그 녀석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내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며느리는 떠나버렸어. 그리고 난 죄책감과 미안함에 널 보호하기로 한 거고. 혜찬아, 난 좋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의 고백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11살 때
엄마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같이 사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으면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짜증도 심하게 부렸고 할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어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상처가 될 말도 했었죠. 뭐야, 그럼 너 다 알면서도 나랑 같이 살았던 거니? 할머니가 잘못한 게 뭔데요? 아니, 할머니 아들이 잘못한 게 뭔데요? 일을 바쁘게 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고 사고인데 원망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할머니, 저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서울대에 들어갔겠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119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실에 누운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곧 남자 2명이 들어오더군요. 누구세요? 내가 불렀다. 괜찮아. 저기 회색 양복 입은 남자는 내 변호사고 검정 양복 입은 남자는 내 자산관리사다. 이 할머니가 이젠 갈 때가 됐으니 너한테 재산을 주려고 한다. 할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갈 때가 되긴 뭐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부자길래 자산관리사랑 변호사까지 불러요. 우리 손자가 할머니 생각을 참 많이 하네. 착하기도 하지. 난 네가 원망할까 봐 두려웠는데 사고를 다 알면서도 나와 살아줬다고 하니 고맙기만 하구나. 아무튼 이 할머니에겐 이 잔이 네가 전부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도 저에게 전부예요. 날 길러주신 감사한 분이고 누가 뭐래도 제 가족은 박말숙 할머니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할머니는 당신 이름을 듣고 깔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자산관리사에게 할 건 하라면서 손짓을 했답니다. 손자애야, 그래도 받을 건 받아라. 이 할미는 암이야. 얼마나 살지 언제 저승 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받기만 해라. 결국 할머니가 원하는 소원이라고 해서 할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밥집과 주택집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한 채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걸 모두 제 이름으로 돌려주셨답니다. 할머니, 이젠 나한테 재산이 많으니까 할머니를 고치는데 주력해야겠어요. 한국에서 완치가 안 되면 미국으로 떠날 거예요. 아유, 무슨 미국인이 있잖아. 어딜 가나 똑같아. 내가 나이가 있어서 치료를 다 버틸지 의문이라고. 그러니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둬라. 두고 보세요. 나 할머니 꼭 살려낼 테니까. 병원을 매일 오가며 대학 갈 준비를 했어요. 공부는 잠시 쉬어도 되니 할머니께 신경을 쏟아부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할머니께 큰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답니다. 할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유, 그만 좀 와라. 응? 맨날 귀찮게 뭐하러 오니? 귀찮긴요. 저한테 전 재산을 주신 분인데 깍듯하게 대해야죠. 안 그래요, 할머니? 그런 농담도 할 줄 아냐? 할머니,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 보셔야죠. 그리고 저 장가 가는 것도 보시고 증손주도 보셔야죠. 오래오래 사실 거니까 기운 내세요. 이 할미가 좀 쉬고 싶은데. 아니요,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못 보내니까 무조건 버티세요. 할머니, 딱지치기 했을 때 나도 소원을 하나 저장한 거 기억하세요? 아니, 넌 소원을 저장한 적이 없어. 있어요.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제 소원은 할머니가 치료 잘 받고 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버티세요. 저 두고 떠나시면 그때는 진짜 원망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대로 눈 감지도 못하게 겁을 주네. 알았다. 내가 살기를 바라는 손자가 있으니 기를 쓰고 암을 이겨보마. 제가 큰 도움이 되진 못했지만 매일 간병을 하면서 할머니의 몸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치를 확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호전되는 걸 보고 완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몇 달 뒤 할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완치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의대 6년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내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주로 하면서 의사 생활을 했답니다. 그때까지 할머니는 건강하게 사셨어요. 이찬아, 너 장가는 언제 가냐? 이 할미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 모르냐? 안 그래도 여자친구랑 날짜 잡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짜 잡으면 말씀드릴게요. 박 선생이 얼굴도 예쁘고 착한 건 알겠는데 바빠서 손주를 바로 낳을지 모르겠구나. 이 할미가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니 서둘러 줬으면 좋겠는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 건강을 담당하는 주치의인 거 까먹으셨어요? 100세까지는 끄떡없으니까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그렇게 오래 살라고?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아무튼 빨리 날 잡아라. 할머니는 암 완치 후 10년을 넘게 건강하게 사셨고 저는 전문의로 거듭나서 할머니 건강을 매일 체크하면서 지냈어요.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예비 아내의 부모님이 할머니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지, 어르신. 저 모르겠습니까? 누구시더라? 박 선생 부친이 날 알아요? 저 국밥집 단골이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이고, 단골을 여기서 다 보내. 어르신, 저한테 용돈을 주시기도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 이름 용팔이에요. 박용팔. 할머니는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당신의 돈을 여러 번 쥐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장인을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아유, 내가 한두 명을 도와준 게 아니라 잘 몰라요. 기억을 못해서 미안하네요. 괜찮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어르신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장가도 잘 갔고 딸내미가 의사도 되었고요. 그리고 나랑 사돈도 맺게 생겼네요. 우리 손자 좋은 사람이니 잘 좀 대해줘요. 할머니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할머니는 끄덕끄덕 하다가 장인어른한테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찾아오기라도 하지. 왜 안 오셨수?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한 분을 잊고 지낸 게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그래도 어르신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나서는 힘든 사람을 많이 도우면서 살아왔어요. 저 기부를 하도 많이 해서 기부왕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요. 아유, 그런 위인이 되셨소? 정말 대단하네. 나 같은 일자무식한테 배운 게 있다니 고맙네. 예비장인이 신나서 할머니와의 에피소드를 미주알고주알 수다선매경에 빠졌고 한참 동안 깔깔 웃었습니다. 상견례는 상상 이상으로 재밌었고
무탈하게 결혼식 날짜를 잡고 헤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께 맞춰드린 한복을 입혀드리고 예식장으로 모셔갔어요.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는 혼주석에 홀로 앉아 흐뭇하게 결혼식을 바라보셨답니다. 저희 결혼식은 주례를 빼고 축사와 감사 인사를 적은 낭독을 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랑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꿈만 같네요. 저는 오늘 한 사람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10살 때 고아원에 가야 할 저를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주인집 할머니가 계십니다. 삼시세끼 밥을 영양가 있게 차려주셔서 폐렴도 나았고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저랑 딱지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원을 걸고 내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기도 했는데 주인집 할머니는 저를 한 번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이불킥을 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의사는커녕 앞가림도 못하는 철없는 어른이 되었거나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박말숙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의 낭독에 하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할머니는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하객들 중 제 의사 동기들이 할머니의 양팔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동기들에게 미리 부탁을 한 거였죠. 할머니, 나 결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할머니와 나는 항상 가족입니다. 오늘 손자 등에 업혀서 행진 한번 하시죠. 있잖아.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해야지. 난 됐으니까 어서 둘이 행진해라. 이거 다 계획한 거예요. 어서 업히세요, 할머니. 나에게 엄마이자 아버지인 할머니께 제대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턱시도를 입은 제 등에 업힌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지만 기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옆에 아내가 할머니가 떨어지지 않게 등을 받쳐주었고 세 사람이 행진을 하며 결혼식은 끝이 났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 먼저 가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아내와 손을 잡고 대문을 두드렸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자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줍니까? 어서 열어주세요. 자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열쇠 있지. 빨리 열고 들어가 보자. 아무 일이 없길 바라고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당에 벚나무 꽃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가 썩어 있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집 안에 들어갔더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곱고 예쁜 미소를 짓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가 확인해 볼게. 아내는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아직 증손주를 보시지 못했는데 그렇게 가버리셨답니다. 할머니, 뭐가 그리 급하다고 떠나셨어요. 아직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먼저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고통 없이. 자기야, 힘들겠지만 보내드리자. 난 아직 할머니랑 더 많은 걸 하고 싶었어. 우리가 잘 사는 걸 위에서 보실 거야.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절차를 밟아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다니 생각지 못한 일이라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슬피 울기도 하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어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기 전에 첫 삽을 떠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색바랜 딱지를 넣어드렸어요. 천국에 가서 딱지 연습 많이 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 손자가 올라가면 실컷 딱지 치면서 놀아보자고요,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유품을 정리하려고 주택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정리를 하는데 못 보던 앨범이 하나 있더군요. 여보, 이거 앨범이네? 구경이나 할까? 할머니의 아들 사진이 있겠지. 아내는 앨범을 펼쳐보자 처음 제 사진을 보고 깨르르 웃었습니다. 이거 봐봐. 자기 몇 살 때야? 이건 10살 때인데? 딱지 치는 사진이잖아. 언제 이걸 찍어주신 거지? 할머니가 당신을 많이 예뻐하긴 했나 봐. 그리고 다음 사진은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저였어요. 밥 먹는 건 또 언제 찍으셨대?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말이야. 다음 거 봐봐. 응? 이거 너무 예쁘다. 할머니랑 손잡고 찍은 사진이야. 이때 할머니도 많이 젊으셨네. 그러게. 엄청 젊으셨네.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누가 찍어준 건지 기억이 안 난다. 사진 앨범을 넘기며 끝까지 보았는데 모두 저와 할머니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추억을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진작 보여주셨으면 같이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보았을 텐데 아쉬웠죠. 유품 정리를 다 하고 아내와 의논을 했는데 신혼집을 할머니와 살던 주택으로 이사하자고 결정했어요. 복잡한 아파트보다 좋을 것 같기도 했고 할머니의 향수가 남은 곳에서 지내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할머니가 주신 건물에 내과를 차렸어요. 아내와 둘이 같이 운영하니 힘에 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진료를 보러 왔어요.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위암수술 받고 나으셨는데 요즘 통 식사를 못 하세요. 손자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오셨네요. 학생, 제가 잘 봐드릴게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할머니를 진료해드렸는데 위염이 조금 생겨서 치료해드렸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기시감이 들어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를 두고 할머니가 떠나면 안 될 것인데. 할머니, 또 그런 소리 하시네. 그러지 말랬지. 나 의사 선생님 되고 결혼해서 손주 낳는 것까지 다 보기로 했잖아.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머니, 내가 의사 되면 100살까지 끄떡없게 살게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으라고. 할머니 딱지치기 했을 때 기억하지? 내가 소원을 저금했었잖아. 그랬었지? 소원 지금 말하려고? 응, 할머니. 오래오래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오래 살아줘. 우리 손자 소원이니 내가 지켜야지. 그래야, 응? 이 할머니가 이 약 물고 오래 살 텐께, 응? 걱정 마. 제가 할머니께 있던 추억을 보는 것 같아서 꼭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손자와 할머니가 떠나고 한참 뒤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답니다. 병원도 잘 운영되고 아내와도 아주 잘 지냈어요. 결혼한 지 1년하고 6개월 뒤에 딸애를 낳았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셔서 아내는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딸애가 건강하게 잘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삶이 바빠서 제 식구를 챙기고 환자들만 생각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딸애가 회관 마당에서 뭔가를 신고 있더라고요. 아빠, 도와줘. 우리 딸 봉순이 거기서 뭐해?
나무 심어. 이거 엄마한테 부탁해서 샀어. 이거 벚나무 아니야? 딩동댕. 봉순이, 너 벚나무 알아? 벚꽃을 피우는 나무잖아. 아빠, 이거 꽃말이 뭔지 알아? 아름다운 사랑? 삶의 아름다움이래. 아빠랑 나랑 엄마가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골랐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죽은 나무를 모두 치웠는데 딸애가 그걸 다시 심겠다고 나무를 가져왔고 꽃말까지 말하는 걸 들으니 꼭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봉순아, 아빠한테 할머니가 있었던 거 알아? 응, 엄마한테 들었고 앨범도 봤어. 그래? 할머니가 아빠를 위해서 여기에다 벚나무를 심으셨어? 그런데 우리 딸이 똑같이 벚나무를 심겠다고 하네? 우리 가족이 아름다운 삶을 살 거니까. 아빠, 100살까지 살아야 해. 아프지 말고 만수무강해야 해. 알겠지?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나도 몰라. 그냥 아는 거야. 귀여운 딸과 벚나무를 심었고 이듬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꽃잎으로 새롭게 피어난 것 같았고 할머니의 향기가 마당 전체에 퍼진 기분이었어요.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벚나무를 보며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벚나무는 잘 있어요. 곧 꽃잎을 피울 텐데 그날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많이 회상해 보기도 하고 묘지에 찾아가 인사도 드리려고요. 제 사연을 쭉 써보니 매우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애틋함과 아름다운 사랑은 담겨 있는 것 같아 벚꽃잎이 날리듯 여러 사람들의 귀에 닿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